네, 계속해서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 공용 부분하면 구분 소유자가 전원이 공유하는 걸로 보는 게 많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 기출 29의 핵심은 뭐냐면 공용 부분은 반드시 구분 사유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반드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 사유의 공유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공용 부분이라 한다. 요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용 부분의 관리의 사람. 공용 부분 이런 거 이제 할 때면 아파트 관리단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 다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자,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출제됩니다.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민법, 물권법에서 공유 파트에서 당연한 내용인데 집합건물법에서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에서도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물권법에서 나는 공유 규정에서 관리는 어떻게 돼 있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된다는데 여기서는 집회 결의로서 결정된다. 그런 부분. 자,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출 주문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앞부분 이제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기 때문에 달리 적용되는 게 있나? 없다. 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다만 관리는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결의로서. 자, 집합건물법이면 공용 부분, 이제 전유 부분은 아닙니다. 전유는 아니고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무슨 얘기냐면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를 했어요. 관리비는 뭘로 나눠졌죠? 관리비는 보통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나눠서 나와요. 그런데 이 규정은 전유 부분은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소유자가 체납했을 때는 그 전유 부분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전에 있는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경우만요?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경매로 취득한 경락인이 공용부의 관리비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아시겠죠? 어느 경우에 활용되냐면 경매, 낙찰자.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 낙찰자. 그래서 입찰하는 사람은 이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어느 만큼 연체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 대부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관리비 하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규약에 따라 연체료를 불려요. 그런데 관리비 자체는 해당이 되지만 연체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만 포함이 되지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는 아니고 단지 공용부분 관리비. 그것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통은 이제 관리단위. 이제 규정은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진 채권,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다른 공유자가 다른 구분 소유자가 연체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누가 이게 통지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요. 보통 관리단이라. 근데 관리단은 뭐냐면
근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다른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면 그 옆 사람이어서 직접적으로 납부하세요 독촉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 그 행사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단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된 거예요. 근데 관리단은 뭐냐면 구분 소유 건물이 있으면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분 건물이 있으면 구분 소유자를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 관리에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입니다. 별도의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예요. 관리단은. 그 관리단은 비록 관리단 자체는 공유자는 아니지만 구분 소유자가 모인 거지만 공유자는 아니에요. 관리단 자체가 법인권 없는 단체지만 공유자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부여된 거기 때문에 관리단은 누가 있죠? 구분 사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돼요. 이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의 공유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에 기초해서 관리단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있다. 즉 공유자의 준한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를 소유한 때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 있어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가 있는데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 부분은 공유준다. 민법 215조가 있습니다. 그때 단독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제가 못하는 경우에 있었습니다. 경계담, 공유 추정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한 채 건물의 공용 부분. 더 나가서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집합건물법 8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사 규정이에요. 대지유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는 일체성, 분리처분 금지처럼 대지는 어떤 목적, 구분 소유자의 전유분의 소유 목적 위에 존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을 한 겁니다. 별도로. 다만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집합 건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게 되면 대지의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 법률가게 복잡하게 되겠죠. 한 개 단지가 3,000세대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지 사용권을 누가 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관련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을 할 수 있는데. 자, 원래 대지 사용권. 자, 먼저 대지 사용권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뭘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 이전에 민법 배울 때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에 다른 게 같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소유에서 토지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게 없으면 토지 소유는 건물에 대한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독특한 거죠, 이거는요. 이건 집합 건물이라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이 뭐가 있냐면, 자, 그런 개념에서 연장선상인데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건물 소유지만 여기서는 집합권에서는 전유 부분을 소유해서 건물 대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건물 소유를 붙여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데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한 권리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도 될 수 있고 용의물권도 될 수 있고 임차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는 일체성이라고 해서 처분금지,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는 규정 봤었죠. 그 조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조에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배웠었죠. 그리고 규약으로 아니면 공정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문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 없고,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는 대지 사용권 처분 효력이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조는 또 있습니다.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분리처분 금지 그 취지를 등기하자면 이게 뭐냐면 대지권 등기예요.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대지 사용권 목적인 목적물의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분리처분 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뒷부분 출제가 잘 안 됐습니다. 앞부분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원법 20조 대지 사용권은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고 특별히 규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별도의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 개념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20조가 뭐냐면 분리 처분 금지를 정했어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뭘 근데 처분하지 못하고 있죠? 분리 처분 금지가 대상이 대지 사용권이에요. 그죠? 대지 사용권은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규약돼서 달리 정하지 않는 그걸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을 배워야겠죠. 처분을 뭐겠어요? 법률행위, 매매 등을 생각합니다. 의사표시에서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또는 경매를 적용됩니다. 처분은. 그런데 수용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요런 정도만 가볍게 아십시오. 분리처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분 금지는 대지 사용권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연장에서 보면 분리처분 금지의 원칙은 대상은 대지 사용권인데 구분 소유자가 순서에게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시점은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때입니다. 그 의미는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때부터 분리처분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을 제가 했잖아요. 왜 언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시점, 구분 소유의 성립이 되는 시점을 묻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대지 사용권의 성립 시점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은 뭐냐면 대지 사용권이 성립해서 취득한 이후부터 분리처분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그래야만이 분리처분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대지 사용권이 성립됐다면 취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규약 등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이 원칙이 위반돼서 대지 사용권이 분리해서 처분된다면 취득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대지 사용권을 취득이 어느 시점인지 대지 사용권이 언제 취득하냐 보면 대지 사용권은 언제 성립하냐 구분 소유권의 성립처럼 그게 하나의 논점이 되겠죠. 근데 대지 사용권 성립은 일단 구분 소유권이 성립.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점입니다. 배웠었죠, 이건.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호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를 갖춰야만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 배웠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지 사용권이니까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겁니다. 근데 대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예컨대 소유권, 지상권 등 용익물권 아니면 임차권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권리를 더 나아가 대지권 등기까지 요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쟁점이 여기까지 다툼이 없어요. 대지권 등기를 요하지는 않는다. 지금 대지권이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앞서 구분소유권 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대지에 관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자체만으로 대지 사용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대지권 등기까지 요하지 않는다. 대지 사용권 성립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갖춘 시점에 대지 사용권 취득하는 거고, 이 시점부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약 등 달리 정하면 분리해서 전유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익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아까 구분 소유권에서는 건축물 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이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그 실익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대지 사용권의 처분 금지가 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조항 효력이 없다. 규약상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은 대지 사용권이 성립된 시점인데, 그 성립을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 건물의 존재와, 이게 뭐냐면 구분 소유의 성립이에요. and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뭐라고 했지 아까? 예컨대 소유권 공유지분. 소유권에 관련된 거. 정확하게 제가 소유권 했지만 정확한 표현이면 공유지분이에요. 아니면 지상권, 임차권 외에도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토지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그거 외에 별도로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특별한 요건은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가 없어도 대지 사용권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대지 사용권에 관련해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 규약 등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자, 공용 부분과 달리 전유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101호, 102호, A동, B로 쓰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구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에게 전유부 관리 징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내용은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규약에서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관리비를 청구, 전유부분의 관리비가 공유부분 관리비가 있으면 공유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단도 할 수 있다. 공유자에 준하는 지에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전유부분은 기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규약에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를 언급하는 건데 그냥 이 정도만 알려주십시오. 공용 부분 더 중요합니다. 자, 관리단은 규약이 있으면 규약이 다르고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청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단이겠죠. 관리단이 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되는데 관리단은 별도의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33회 기출이 됐습니다. 용어 자체가 우리가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법 규정에는 공유자가 단일 공유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법조문에 관리단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제가 근거를 했죠.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에 준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어느 부분에서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규약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유 부분은 규약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시험은 여기만 공용 부분이 나왔으니까 공용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관리단도. 자, 공용 부분 관리비. 이제 승계를 한다고 했죠. 자, 이 핵심은 지문은 이겁니다. 전 구분소의 특별 승계인에게, 자, A가 전이에요. B가 있을게. 이게 특별 승계인.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의 체납가비를 승계하도록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다만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이 된 거, 공용부문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부분 있죠. 연체료. 공용부문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용부문 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되지만 연체료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용부문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문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판시한 내용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A가 전소유자서 공용부분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B가 매수든 아니면 경락에서 특별하게 승계를 했어요. 그러면 B는 A가 납부하지 않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특별 승계하죠. 납부할 책임이 있죠. 그쵸? 이 사람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B가 다시 C에게 넘겨줬어요. 이 경우에 C도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B가 이거 아직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C가 이 부분을 납부하는 것은 맞아요. 더 나아가 B도 납부를 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항소심 제2심은 B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누구예요? C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아닌 B는 종종 체납 관리에 대한 지급 청구를 배척했어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소유자만이 A의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는 거지 B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C뿐만 아니라 B 또한 A가 체납한 공용부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B, C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B뿐만 아니라 C든 중첩적으로 이 사람도 책임을 지고 하니까 중첩적으로 현재 소유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중첩적으로 기존의 소유자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중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겠습니다. 최종 특별 승계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C였죠. 지금 당시에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구분 소유자, 그 누구였죠? B가. 만약에 A, 이 사람이 연체하고 있는데 B, C, D면 B, C, D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의 보유원들, 현재 소유자인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종종 구분사들의 체납 관리 재물을 부담한다. 중첩적으로. 어떤 논리냐면 결국은 이 사람이 체납을 했어요. B가 승계하죠. 그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B는 A의 것을 승계하는 거고 C는 B가 승계받은 B의 것을 B가 A로부터 승계받은 것을 다시 승계한다. 근데 다시 C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D는 C가 승계한 것을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중첩적으로 인수한 그런 표현인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B, C, D 모두 책임을 부담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소유자도 책임을 진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관리인의 섬의. 자, 관리단인 구분서가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를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10인 이상일 때. 자,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단이 별도의 조직형이 없어 당연히 성립돼요. 이 관리단이 뭐냐면 결국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예요. 단체예요. 하지만 관리단은 하나의 단체예요. 단체이기 때문에 각 단체 자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의 대표가 존재해야겠죠. 관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게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있으면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집행할 사람, 의사결정하게 된 그 의사결정 집행할 사람. 회사 되면 대표이사. 회사가 있는 회사 자체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결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하는 등 아니면 주주총회 결정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들 집행할 사람들이 존재하죠. 대표이사. 마찬가지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임해야 한다. 어느 경우만 10인 이상. 그전에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10인 이상이면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10인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분해서 적게 되면 굳이 대표단 관리인 만들 필요 없고 너희들끼리 모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일정 수 이상일 때는 10명 이상일 때는 이 사람들이 사서 의견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단을 대표할 수 있는 관리 선임하고 그 사람 먹고 집행을 하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언제 10인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답니다. 임의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입니다. 요게 출제됐습니다. 33회, 30회. 기출지문 25회도 됐는데요.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아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분 소유자가 아닌.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임차인이겠죠. 구분 소유자 임대일 경우니까. 그렇죠. 내용 중요합니다. 자, 집합건물법 제25조 1항에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예시를 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대표하는 사람이 관리를 대표하는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공용 부분에 관리된 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전유 부분은 당연히 관리단 관여할 게 없죠. 제가 아까 언제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관리단이 전유 부분에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대부분 공용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리단이 정한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재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을 외에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용 부분에 보존행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관리인이.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 의무의 법으로 1호로 가장 먼저 게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예요. 다만 이제 관리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는데 선의 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상법상 규정해 보면 대표이사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데 등기가 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법 내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낯설지만 저한테 낯선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출제가 되게 되면. 자, 관리단 집회. 자, 관리단 집회에 있으면 항상 주식회사의 경우도 정기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어요. 항상 정기총회는 정관 등에 항상 해서 단체가 있으면 내부 규약이나 이름을 뭐 종중 같은 규약일 거고 회사 같은 게 정관이에요. 정기총회가 언제 열린다는 것을 아주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기도 관리단 집회도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 있고 임시로 나눠집니다. 항상 집회는. 정기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경우에도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한 시점 이내에 정기총회를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런 것처럼 관리단 집회도 정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 중에 한 번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만 대지유의 구분 소유자 전원의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포인트는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된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회를 열려면 항상 일주일 전에 뭔가 통지를 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이 집회에서 어떠한 다룰 사항들을 특정하여서 구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요. 이게 소집 절차예요. 항상 어떤 주주총회든 아니면 관리단 집회든 어떤 단체의 집회 총회나 그런 것들은 이런 소집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어느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을 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전원의 동의 있으면 소집 절차에서 뭐라 넣었죠? 안건. 그럼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합니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 이후에 받아 통지가 됐으면, 그러니까 3일 내에, 갑자기 어제, 하루 전에 통지가 됐으면 적법한 소집 절차가 거치기 때문에 초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원의 동의 있으면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전원의 동의예요. 자, 35조에 이렇게 있어요. 소집 절차 생략. 관리다 집행은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했어요. 이 얘기는 소집 절차가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소집은 일주일 전에 예컨 일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다. 이 사람들이 이 통지문을 다 받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원이 동의 있으면 일주일 전에 통지할 필요도 없고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도 없고 회의 안건을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집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에 좀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관리위원이 뭐냐면 규약이 전에 일단은 포인트는 둘 수 있답니다. 하지만 관리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할 게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해야죠. 그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 관리위원의 역할이 뭐냐면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관리인의 사무를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관리인을 별도로 둘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럼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중요하겠죠. 그와 관련해서 자, 어떤 규정이냐면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구성과 운영, 구성에 관해서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위원회 있어요. 규약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정하면 관리인은 제25조 제1항 갖고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위원회 결의를 개정해서 사무집행의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두는데 그 방법은 뭐다? 관리인이 2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25조 제1항 각호 행위가 뭔지 물어봤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이 공용 부문에 관련하는 거고 관리인이 관리인을 대표해서 사무를 집행하는 거였죠. 그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또 특징적인 뭐였죠? 공용부문의 보존 행위. 단독으로 그 행위를 하려면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행위는 그러지 않고 규약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 규약에 따른다는 얘기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이겁니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문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하지 않는다. X다. 혼동될 수가 있어요. 관리인의 공용부문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지만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원칙이 결의를 거쳐야 돼요. 25조 1항에 해당된 행위. 그 행위에 뭐가 포함되다? 공용부문의 보존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은 결의를 요하여요. 예외는 언제다? 다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그 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공용부문에 대한 보존행위 또한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되게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용부문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용부문 보존행위 또한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이겁니다.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면 달리 정하면 결의가 필요 없는데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죠. 어떤 행위가 25조 제1항 각호 행위. 이 행위에 뭐가 포함된다면 공용부분 보존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공용부분에 하려면 관리인은 공용부분 보존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달리 정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 반대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결의를 거쳐야겠죠. 되게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건 직관적으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구성.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결의에 의해 설치된다.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인은 아까 구분 소유자에서 포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관리인은 비교할게. 임차인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분 소유자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그게 특징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결의에 관해 다만 규약으로 결의에 관해 달리 정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죠? 결의 자체죠. 요 결의 구분 소유자에서 결의에서 선출하는데 이 결의에서 달리 정하면 그건 달리 정하면 되지만 이 앞부분 손을 안 댄 거죠. 여기서 규약으로 결의에 관해 달리 정의를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에만 지금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관리는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를 집행을 감독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겠죠. 다만 규약에 달린 정한 바가 있으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따라서 기출됐어요. 관리위원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문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될 수 있다. 그럼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실 분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의 집행을 감독하는 건데 관리위원 된다는 게 맞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법문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분 소유장에서 관리단 집회계에서 선출을 하는데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하죠. 결의에 대해서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좀 따라서 만약 출제되는 얘기죠. 규약을 달리 정하면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제출은 여기서만 됐습니다. 요 내용들. 관리위원이 좀 특징적인 것들이 이건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자 중에서 관리 집행을 선출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세무를 좀 보시고 답을 찾으세요. 규약으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에서 이혼을 정할 수 있다. 기출된 바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세무로 봐야 돼요. 항상.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세무를 보시고 다른 게 다 확신이 들었을 때 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딱 날름 이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기출된 바고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법문의 해석은 달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세모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이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출제가 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 그렇게 출제됐습니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근데 요 지문은 법조문에 없어요. 근데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할 수 있을지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좀 생략을 하고 무시를 하시고 요 뒷부분만 포인트를 주십시오. 이건 틀린 지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규약에서 달리 정하기 없기 때문에 법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앞부분은 사실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는 얘기는 오답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한 겁니다. 그럼 법문대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법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질병,
해외 체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서면이나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부득이한 사유 우선 직접 와서 의결을 하라는 겁니다. 참석해서. 그래서 좀 독특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는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정확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약 및 관리 집합의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는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경우에 규약이 있으면 상가 같은 경우, 상가 같은 동종업종 제한 같은 규약을 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별 승계에도 효력이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 30회 실무지호도 중요합니다. 이게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건. 이 특별 승계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만이 집합 건물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집합건물법에 기초한 재건축 결의는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이상 및 엔드 개념이죠. 우리 공법에서 많이 배우죠. 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결의에 따른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30회 28에 나왔어요. 재건축 결의 5분의 4 이상, 5분의 4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의결권 기준 5분의 4 이상. 그런데 2023년 3월 28일 개정이 됐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행이 돼요. 뭐가 있냐면 관광진입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그러니까 휴양 콘도미니엄, 콘도 재건축 결의는 다르다. 3분의 이상, 구분 소유자의 3분의 이상, 의결권의 3분의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이게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단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 전에 30회 이후는 출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휴양 콘도의 경우에는 5분의 4,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 3분의 1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매도 청구. 잠깐만요. 자, 뭐냐면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를 대해서 뭘 했으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 청구권이 그겁니다. 재건축 결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 누구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뭘 하냐면 지체 없이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을 촉구해요. 너 당신 우리가 재건축에 결의가 됐는데 여기 재건축 참가할지를 서면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가 2개월 이내에 해답을 해야 합니다. 해답을 해야 하는데 출제는 뭐가 되냐면 해답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이제 공법상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법이나 어떤 의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의사 표시를 관조할 건지. 그와 관련된 건 집합건물사 어떤 내용이 있다?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해답한 것으로 본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권 행사를 하겠죠. 명확한 의사를 하게. 그런 취지인 거죠. 매도 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그 구분 소유자 참가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지 아니한 겁니다. 참가합니다. 그 가만히 있는 태도를 당연히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기출질문입니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는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 언제였죠? 2개월 내였죠.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간다?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본 게 아니라 참가하지 않겠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도 가능하다. 반드시 출석할 필요 없이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법조문에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자, 집합건물법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단순 암기예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계속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지만 두 번째 시간은 사실은 대부분은 암기예요. 저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만 제가 반복하면서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반복했을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만이 맞힐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맞히셔야 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요걸로 해서 집합건물법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